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SES 렉처 시리즈 6번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특강 연사는요,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홍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홍종호 교수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호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1986년도 졸업하시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그 후에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는데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임하시기 전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한국의 많은 학회들,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올해 초까지 우리 환경대학원 원장님으로 우리 환경대학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사회적 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 포럼 상임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홍종호 교수님께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강연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강연하는 장소가 우리 환경대학원 1층에 새롭게 증축돼 있는 그 세미나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늘 홍종호 교수님 특강 듣는 그 장소가 서울대학교 그 어떤 세미나실 교실보다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둘러보시면은 주변이 다 숲속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이 앞쪽에는 또 우리 중앙 실내 정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또 세미나실에서 홍종호 교수님 특강을 듣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큰 박수로 홍종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과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기후변화, 요새 기후위기란 말도 많이 쓰죠. 탄소 중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 지구가 또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 좀 더 좁게 보자면 환경대학원에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자로서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 지금 많이 널려 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학문적인 관점, 또 세상을 보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관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제목도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제 연구 분야는 주로 기후 환경 문제와 그것과 이 경제 활동의 상관성,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저의 연구 테마였는데, 여기에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연결이 되면서 이러한 순환 고리가, 이 순환이 사실은 선순환이면 참 아름답고 바람직하겠지만 이게 불행히도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 그림이 상당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근 2년에 걸친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통, 또 전 세계의 경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질병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온몸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한꺼풀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질병 위기도 역시 기후 위기의 산물이다 하는 그런 거죠. 결국 이 기후가 변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흔치 않았던 이러한 질병들이,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상황.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뭐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염되는 이런 우리가 병들을 이미 경험했죠.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작년 올해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고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오면서 인간이 생존해 왔고 또 번영을 해왔는데 과연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고 이해하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해결의 단초는 마련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지난 200여 년 동안 인류가 영위해왔던 이 탄소 경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는 인간이 무지해서 또 최근에는 알면서도 쉽게 바꿀 수 없어서 그래서 이 탄소 경제가 계속해서 현재도 유지되어 왔고 지금 당장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캅 26가 열리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우리가 듣는 보도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죠. 벌써 별로 협상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다. 선진국도 충분히 개도국에게 어떤 재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에 인색할 것 같다. 개도국은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 역사적으로 너희들에게 책임이 크지 않느냐, 기후변화는. 이런 어떤 오랫동안 해왔던 줄다리기가 다시 또 지금 캅에서도 반복되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인류는 이러한 21세기 최대의 난제라고 일컬어지는 기후 문제를 과연 이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견이 없지만 이 문제를 우리 과연 풀 수 있을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글로벌 GDP, 글로벌 GDP를 지난 2000년 동안 추산한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10년부터 1800년대 초까지는 거의 기울기가 없죠. 그냥 0이죠, 기울기가. 별 차이 없이 인류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1820년에 추산하기는 1.2 트릴리언. 이게 이제 조금 어떤 글로벌한 GDP가 증가하고 그리고 1900년이 되면서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1900년이 되면서 3.4 트릴리언.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인지 알아요? 환경대학원이라 잘 모르나? 우리나라가 한 요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1.7? 1.8 이런 정도 되니까 한 1900년대 글로벌 GDP의 반 정도를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난 100여 년 동안 거의 기울기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히 상승해서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도에 108 트릴리언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약 100배가 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0년부터 1820년, 1800여 년 동안 거의 차이가 없다가 지난 한 200년 동안 100배로 글로벌 GDP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결정적으로는 화석 에너지죠. 화석 에너지가 1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석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1800년부터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1850년에 이르기까지는 가장 전통적인 뭐죠? 나무 떼는 거죠. 바이오매스입니다. 태우는 거. 그렇게 오다가 이제 석탄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대규모로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1850년부터 석탄의 사용, 그리고 그 위에 발견된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이게 3대 화석 에너지죠. 이것이 결국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이런 경제 성장의 핵심 견인차가 된 거죠. 여기까지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고 그에 따라 자본도 축적이 됐고 그것이 힘이 돼서 기술 혁신도 일어났고 기술 혁신 중에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료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한마디로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죠. 여기까지는 다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했다는 것을
꾸준히 배출해 왔고 더 급격히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19세기는 몰랐고 20세기 초에도 몰랐던 거죠. 이런 것이 실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지에 대한 것은 인류가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문제의식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생기게 된 거죠. 한 70여 년 된 겁니다. 그래프가 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하키채, 하키스틱 이런 표현을 쓰죠. 똑바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어지니까. 그래서 GDP가 증가한 것은 좋았고 화석에너지를 발견한 것은 좋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각종 혜택을 능가할 정도의 이런 부작용, 피해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사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논쟁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 실제 이 과학적인 어떤 이론과 또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UN 산하의 IPCC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는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경제활동, 그래서 영어로 anthropogenic이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따라서 기후가 바뀌고 있다에 대해서 99% 확신한다. 가장 최근 보고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rtually certain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확실하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이제 거의 이견이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팩트인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을 좀 볼까요? 한국도 이런 글로벌한 스케일에서의 어떤 인간의 무지, 또 어떤 발전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무지,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겪어왔어요. 자, 이 그림, 이거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있는 탑인지 알아요? 혹시? 이 동네에서 여기에 고향인 본인은 고향이 아니라도 혹시 부모님, 친척, 누구, 배우자 뭐 없어요? 이게 울산에 있는 공업탑입니다. 울산이 어떤 도시예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도시죠. 1960년대에 경제성장을 한참 시작하면서 울산 여기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메카가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된 도시예요. 지금은 가면 이제 과거에는 성장은 좋았지만 그로 인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는 환경도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게 만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죠. 거기에 이 공업탑이고 여기 실제로 가보면 여기에 이 아래에 저 비문이 있어요. 난 궁금해서 한번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 이건 내가 이제 만든 대한민국 1960년 이래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역사를 환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비문에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진경찬 학생 한번 읽어봐요. 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제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은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문장도 좀 올드하죠, 그죠? 뭐 이에 도래하였음을 뭐 이런 표현도 안 쓰는 표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기념탑 62년도에 건립된 그 비문에 누가 썼겠습니까? 이거 이 말 누가 썼겠어? 이 문장. 에이, 박정희, 그렇지.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62년도 겨울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읽으면서 좀 뭔가 어색하다. 검은 연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나는 이 바로 다음에 태어났어요. 63년.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은 당시에 20대였을 텐데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에 북받쳤을 거예요. 당시에 우리의 윗세대들은. 왜냐?
드디어 우리나라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검은 연기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니까. 실제 나도 70년대에 우리 중학교 다니면서 미술 시간마다 그린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소원 수출 100억 달러. 그리고 공장에 검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림을 늘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환경? 솔직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했었죠. 1960년 초부터 90년 초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번 하면서 매년 실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가 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의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검은 연기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연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이제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거죠. 실제로 많은 환경 문제, 오염,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흰 연기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 연기의 시대를 1990년, 91년부터로 잡아요. 왜냐하면 저 페놀 낙동강 오염 사건이 대한민국의 가장 컸던 환경 오염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이게 경제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 이래로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낙동강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수돗물을 틀면 악취가 나고 임산부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게 당시의 신문 지상을 완전히 다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거 잘못하면은 경제 발전하는 거 덕분에 우리의 삶의 질이 이게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90년대에 여전히 개발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제는 보존하고 어떤 인간의 삶의 질과 성장을 조화시키고 통합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90년대에 생각난 거죠.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이때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국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보면 과거 같으면 국책사업의 추진 갈등 이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리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거 잘하는 건가? 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던 시대가 이 흰연기의 시대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붙인 이름인데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 하는 집이 없잖아요. 이거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이게 뭐지 다 했어요. 왜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해?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쓰레기 종량제는 삶의 일부가 됐어요. 분리수거는.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이처럼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나는 굉장한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199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죠.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정책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에요. 이제는 아무 사업이나 입맛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타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하겠다. 엄청난 재정 운용상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급격히 연기 없는 시대로 들어간다. 연기 없는 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한 10년 전만 해도 너무나 어색했을 개념인 기업, 도시, 국가 차원의 아리백. 다 재생에너지 쓰자. 이런 건 10년 전만 해도 생각도 안 했던 일이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뭐 태양광이다 풍력들이 나오고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제로 폐기물이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죠.
지자체 단위에서는 제로 폐기물을 아예 주요 정책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미 생겨났죠. 전기자동차 마찬가지죠. 아마 이제 한 10년, 15년 있으면 내연기관차를 이제 보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활동할 시대에 이제 내연기관차는 없어질 겁니다. 나는 퇴임해 있겠지만 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탄소 중립 이런 표현도 오죽하면 어느 정치인은 이거를 탄소 중심이라고 오해를 했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어색한 표현들이거든. 잘 모르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들, 이런 새로운 정책,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왜?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대신 이 전환이 그렇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것을 암묵적이든 아니면 명시적이든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도 많이 있어요. 원래 이런 어떤 전환의 과정에서는 이런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전환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기후 문제는 이게 환경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탄소 경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관점에서 경제 문제예요. 기후 문제는 곧 경제 문제입니다. 당연히 경제 문제는 이게 돈과 관련돼 있고 결국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이 안에서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대학원생들보다는 뭐 탄소 중립이다, 아리백이다 이런 거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은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 세상은 그렇게 빨리 안 변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에 관성이 있고 이것은 개인 단위, 기업 단위, 산업계 단위, 국가 단위, 심지어는 글로벌하게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해야 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 이런 얘기는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냐,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킬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이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경제학을 평생 전공해 지금 이제 내가 20살에 경제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40년이 됐어요. 40년이. 근데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게 이거예요. 아마 경제학을 학부 때 어떤 수업이라 들어본 학생들은 이 그림을 알 겁니다. 이걸 멋있게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장에는 소비자와 기업이 있다. 기업은 생산 주체고 소비자는 소비 주체다. 우리가 가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살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 돌아간다. 물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돈도 저축하고 또 우리의 노동력도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한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걸 딱 들으면 되게 깔끔하네. 여기에 이제 없는 게 정부죠, 정부. 정부 제3의 섹터가 이제 들어와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걸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죠. 이거를 전 세계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걸 가르쳐요. 예외 없이. 근데 기후 위기 시대 여기에 지금 환경, 자연, 기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잘 이 그림,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 틀로 잘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기후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기후는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후 문제는 탄소 경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결국 경제 활동의 결과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제 순환 모형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형이 앞으로 경제학 교과서의 대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 균형 모형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앞에 있던 그림에서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또는 뭐 기후, 환경 뭐라고 불러도 좋아. 여기에 이걸 포함시킨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최대한 앞에 경제 순환 모형의 틀 내에서
기후를 또는 환경을, 자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을 이제는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자연이, 환경이, 기후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 없이 경제활동이, 인간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냐? 사실 그렇지 않죠. 물 없이, 공기 없이, 천연자원 없이, 화석 에너지 없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죠. 자연에서 인간으로부터 제공된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실제 지난 200년 동안의 경제성장의 역사에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지구로부터 채굴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고, 역시 인간은 똑똑해. 이런 것들을 개발해냈어, 만들어냈어, 확인했어, 이용할 수 있게 됐어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결과물이 다시 자연에게로 돌아가서, 여기 써 있죠. 생산으로부터의 잔여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크고 작은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자원 고갈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이것이 로컬하게도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데, 이게 글로벌 스케일로 벌어진 것이 뭐다? 이게 기후변화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좀 더 정확하고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연이 포함된, 그래서 우리의 경제활동과 자연의 상관성, 순환성을 이해하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사님한테도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경제학 원론을 쓰시는 분이세요. 미시경제학을. 선생님 꼭 이 그림으로 앞으로 대체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자연자원, 천연자원, 화석에너지, 환경, 더 나아가서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세상은, 이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보고자 했어요. 일반적인 전통 주류 경제학은 자연은 그냥 이용의 대상이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exploitation, 착취의 대상인 거죠.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썼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오죽하면은 우리 생산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함수에서는 이건 다뤄지지도 않아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자본, 노동 두 개의 생산 요소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 자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과거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모든 경제활동을 잘 천천히 따져보면 생산 요소는 두 가지다. 자연과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한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본이란 말은 너무나 그런 면에서 이 자연이 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숨기는, 좀 거기에 숨겨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자연의 고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좀 환경과 자연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경제학의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흐름이 이제 60년대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환경 경제학이고, 다분히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왜?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외부 효과, 이제 이런 개념들이 훨씬 이제 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이론적인 실질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게 완벽하게 주류 경제학으로 들어왔다는 결과물이 2018년도 롤드하우스의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입니다. 이분은 뭐 환경 경제학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 원래 이제 성장론 이런 걸 한 분이지만 중간에 이거 보니까 기후 문제가 심각하네, 이게 탄소가 배출되네,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거시 모형에 포함시켜서 한 연구의 공로로 결국은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좁은 틀의 경제학만으로는 이 자연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아니다. 자연은 보존의 대상이다. 적절히 이용, 순환, 어떤 통합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진짜 보존해야 한다. 이제 이런 쪽까지 우리가 이걸 생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까지 이제 가는 흐름도 어떤 경제 사상사 차원에서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뭐
우주선 경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우주선에 타 있는 거다. 새로운 것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아껴 잘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경제학설사에서 나오는 거죠. 다분히 좀 생태 중심주의적이고 어떤 인간의 탐욕이랄까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제어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궁극적으로 파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 기후위기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이미 과학자들은 판단을 했어요.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이른바 온실기체를 줄여야 한다. 미티게이션이죠. 완화해야 한다. 감축해야 한다. 이게 한 가지 대안. 두 번째 대안, 잘 줄일 수 있겠냐.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요새 with 코로나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러니까 with 기후변화인 거죠. 그냥 같이 살아야 한다,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응해야 한다. 이거죠. 실제로 양쪽의 경제학자들은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적응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감축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여기 김별 교수님, 지도 교수인 제프리 삭스 교수님하고도 이런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응 쪽으로 좀 투자하고 적응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축이란 건 다른 나라 가면 우리도 좋지만 우리만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게 경제학자 시각으로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축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것이어서 적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본인이 지금 맨하탄에 거주하는데 늘상 들이치는 바닷물 때문에 실제 태풍이 너무 갈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뉴욕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도시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비도 더 많이 오고, 그게 이제 기후변화의 피해죠. 쉽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양쪽에 다 관심을 써야 하지만 감축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하고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9년에 나온 이 연구는 이게 탄소 중립은 바로 감축 정책인 거죠. 어떻게 감축할 거냐, 강하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냐, 한 중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잘 못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이런, 우리 여기 김진태 박사과정생도 같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감축에 대한 우리 경제학자들의 문제의식이고, 이건 이제 적응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앞으로 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거다. 이거는 우리 서울대 자연대 김광열 교수님이라는, 이분은 이제 기상학자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2060년까지 비가 얼마나 더 많이 올 것인지를 본인의 이제 모델링으로 추정한 이 포캐스팅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경제학 모형에 포함을 시켜, 설명문서로 포함을 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큼 발생할 건지를 이제 추정한 이런 연구인데, 전형적인 적응 연구죠. 앞으로 계속 비가 많이 올 것이니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부터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한 24조 원 정도의 연간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거에 최악의 비 피해가 한 6조 원 정도의 태풍이 온 적이 있는데, 그 4배가 최대 온다는 거니까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안 와야겠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노력 안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따름이죠.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유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경제 성장과 기후 문제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유럽의 의지고,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 중에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플라스 세도 도입하고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나라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수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부담하는 탄소 비용보다 유럽이 훨씬 더 많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 차이만큼을 국경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법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고, 미국도 이런 법이 지금 의회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기후 문제는 곧 경제 문제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020년대가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make it or break it, 되거나 안 되거나에, 특히 한국 경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제 10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누구도 한국을 개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만큼 역할을 너희가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계 무역 질서는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이걸 멈출 수가 없고 훨씬 더 구체화 될 거예요. 왜냐? 기후변화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개도국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었는데 탄소 경쟁력이 기후 경쟁력이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인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먼 것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202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7.2%예요. OECD 국가 중에 당당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은 30%를 넘었어요. 여기 회색 보이죠? 하는 가까운 일본도, 심지어 여전히 석탄 발전이 대다수인 중국도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도달했거나 넘어섰어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안에서도 보면 이런 또 좀 불균형이랄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력 생산 우리나라 뭘로 합니까? 석탄, 가스, 원전이에요. 이 세 개를 합치면 90%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전통 세 가지 에너지원, 원전, 가스, 석탄 가지고 전력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떤 나라는 원전이 많지만 다른 건 없어요. 또 어떤 나라는 석탄은 많지만 또 다른 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개가 다 있어.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직 이 거대한 연기 없는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린 셈이에요. 굉장히 느려요. 쉽게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국내에서도 보면 그런 거죠. 자, 충남, 인천. 내가 만약에 충남이나 인천에 살면 되게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석탄 발전해서 그 석탄 재 맞고 미세먼지 맞는데 이 전기는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기를 보내면서 송전 이 과정에 손실도 생기고, 이 지역은 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예요. 이게 경제학적 면에서는 전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죠. 이런 문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깨우쳐야 된다. 우리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도전을 생각하면 난 솔직히 우울해져요. 저게 과연 바뀔 수 있는 일일까?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저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좀 전문 용어지만 세대 간 갈등이에요. 왜? 기후 문제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데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미래 세대가 하지 않고 누가 해요? 현재 세대가 하죠. 우리 기성세대가 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에요. 당연히 책임 있는 세대라면 미래 세대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있고 그런 세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세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사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과연 우리는 책임 있는 세대로서의 기후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다 했는가? 현재까지 모습은 난 평가는 박할 거라고 봐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이야기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